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첫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산수를 했었죠. 고등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이공계 고등학교에서 어,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을 뭐 간단하게 그렇게 살펴봤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관동별곡, 어,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 방면을 맡으시니 어와 성은이야 가디록 만극하다. 기억나시죠? 사회 나가서 그런 거도 고등학교 때 관동별곡 배운 거 기억도 안 나냐? 이런 구박받아요. 근데 너 고등학교 때 저기 부분적분도 안 배웠니? 이런 걸로 구박한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너 그런 것도 기억하냐? 오히려 아는 게 구박받는 세상이에요. 요즘은 조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그 한국에서 그 과학과 수학이 굉장히 멸시와 천대를 받는 현상을 제가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수업이 이루어지면서도 그쵸 아마 주변에서 그런 말씀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 왜 하냐고 이 나이에. 근데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그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관동별곡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부분 적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로 로그를 적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인 산수를 가지고 간단한 그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는지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런 관계들을 알아봤어요. 알아봤고 저번 시간까지는 근데 이제 뉴턴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죠? 뉴턴 얘기 안 했고 오늘 이제 얘기를 할 주요한 내용이 이제 뉴턴입니다. 뉴턴인데 닐 타이슨 아시나요? 닐 타이슨? 그 저번에 이제 그 코스모스 리메이크 할 때 거기 이제 진행을 했던 닐 타이슨 그분이 예전에 그 트위터를 이제 뭐 어떻게 올렸냐면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트위터를 이렇게 올렸어요.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오늘 태어나신 분은 이렇게 이렇게 거의 뭐 사생아 비슷하게 태어났고 이렇게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거의 뭐 서른도 안 돼서 중요한 일을 다 하고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일찍 뭐 그렇게 생을 뭐 마감했다. 그러면서 해피 버스데이 뉴턴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종교단체에서 신성모독이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비판을 하니까 과학자들은 팩트를 썼는데 왜 그러느냐. 또 이렇게 옹호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뉴턴이 태어난 게 언제냐면은 1642년에서 보통 이제 1727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642년 12월 25일 생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닐 타이슨도 저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때 생일 축하한다고 뉴턴한테 이제 그런 트위터를 올렸는데 요 날짜는 그 율리우스력이고요.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력으로 넘어간 게 사실은 그 대륙에서 그레고리력을 많이 쓴 거는 이제 이보다 이전의 일인데 영국은 또 이제 섬이고 좀 고립돼 있으니까 오랫동안 그 그레고리력이 도입된 이후에도 율리우스력을 썼어요. 써서 요 날짜는 율리우스력이고 그래서 이거를 그 그레고리력으로 바꾸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게 그레고리력이죠. 그죠? 그 율리우스력하고 그레고리력이 한 열흘 차이가 있어요. 열흘 차이가 있어서 이 그레고리력으로 하면은 뉴턴의 생일이 열흘 더 하면 되죠. 1월 4일이에요. 어제였어요. 어제. 오늘 5일 맞죠? 오늘 6일이구나. 그저께가 뉴턴의 생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1642년을 선호하는 제 생각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1642년 1642년 1월 8일 날 갈릴레오가 죽어요. 예.
그래서 갈릴레오가 죽던 해 크리스마스에 뉴턴이 태어났다. 이 스토리가 훨씬 극적이죠. 물론 요거도 날짜가 조금 비슷하니까 갈릴레오 죽고 꼭 1년 뒤에 뉴턴이 태어났다. 이렇게 스토리를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의 심정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뉴턴이 죽고 갈릴레오가 바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데서 뭔가 이렇게 갈릴레오의 어떤 뭐 정신 뭐 이런 게 다시 뉴턴으로 환생한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은근히 바라는 과학자 얘기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근데 보통 이제 예술가는 그런 얘기 대놓고 하죠. 그죠? 누가 음악가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누가 죽은 지 몇백 년 만에 누가 태어나고 막 그런 얘기 있죠. 예, 뭐 예술에서는 그렇게 막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학자를 대놓고 이렇게 얘기가 좀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비슷한 게 이게 있죠. 1879년. 1879년이 그 제임스 맥스웰 19세기의 뉴턴이라 불리는 제임스 맥스웰이 죽은 게 1879년인데 요해 화이트데이에 태어난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1642년, 1879년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고 또 사실 또 이왕 나온 김에 하나 얘기하자면 1809년이 다윈이 태어난 해거든요. 다윈이 태어나는데 다윈이 태어난 생일하고 링컨이 태어난 생일, 링컨은 똑같은 날 태어났어요. 요 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뉴턴이 요해 1642년에 태어났고 태어났는데 뉴턴이 보통의 천재들은 이렇게 보면은 뭐 3살 정도 때 뭔가 신기한 일들 하잖아요. 그죠? 동양의 천재들은 3살 때 뭐 하냐면 천자물 떼고 그러죠. 그죠? 이제 서양의 천재들은 3살 때 뭐 하냐면은 그 히라버, 라틴어 이런 거 떼거든요. 사도 세자가 시경을 뗀 게 2살이라 그러죠. 정말로 엄청난 천재였다고. 타이거 우즈가 골프채를 잡은 게 3살이에요. 모차르트가 누나 피아노 소리를 듣고 피아노 두들기 그것도 한 3살인가 그래요.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은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심지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더듬거리고 얘가 제대로 애가 정상적으로 애가 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그게 아인슈타인이고 뉴턴 어땠냐. 뉴턴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죽어요. 아빠가 죽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엄마가 어땠냐면은 뉴턴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애를 자기 친정에 맡기고 그냥 새로 결혼합니다. 좀 심하게 말해 애 버리고 새로 살림 차렸어요. 뉴턴은 이제 말하자면 엄마한테 버림받고 외조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성격이 좀 뭐 그 때문일 거라고 짐작은 되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좀 잡해져있고 평생 그랬어요. 평생 사회성 좀 떨어지고 좀 약간 잡해져있고 되게 신경질 부리고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 맨날 두들겨 패고 엄마랑 여동생이랑 가족이랑 다 불사질러 죽여버리겠다 막 이제 어릴 때 그러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동생을 괴롭힌 거는 아인슈타인도 그래요. 아인슈타인 여동생 마야라고 있었는데 어릴 때 뭐 보면은 마야의 그러니까 여동생의 머리를 팽이로 두들겨 팼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볼링공을 집어던지고 나중에 마야가 뭐라고 증언했냐면은 세계 천재를 오빠로 둔 여동생은 두개골이 튼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혹시 여기 이제 옛날에 여동생을 그렇게 괴롭히신 분이 있다면은 혹시 내가 천재가 아닐까? 네, 이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뉴턴이 그렇게 좀 약간 그런 가정사가 있었고 대학에는 10대 때 아마 10대 때 이제 들어가서 지내다가 패스트가 돌죠, 그죠?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1666년부터 대략 67년 한 1년 반 내지 2년 동안 이제 대학이 폐쇄가 돼요. 폐쇄가 돼서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뉴턴이 살았던 데가 울수소프라는 장원 이제 시골 그 촌동네죠, 촌동네. 거기서 그냥 이렇게 독학하면서 지내는데 학교가 이제 폐서 휴교령이 내려진 거죠. 병이 도니까 휴교령이 내려졌는데 그래서 1년 반, 2년 정도 집에서 있으면서 중요한 일 다 했어요. 42년생인데 66년이면은 20대 중반이죠, 그죠? 정말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20대 때 중요한 일 다 했어요. 요 무렵에 그 뭐 운동 법칙이니 만륜력의 법칙이니 뭐 이제 이런 거 다 하고 미적분도 이제 저 무렵에 발견한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 1년 반 동안 거의. 그래서 이 1666년을 뭐라 그러냐면은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 아누스 미라빌리스라고 불러요. 저 무슨 뜻이죠? 아니, 뉴턴 기적의 해. 어떻게 저 한 해 동안 엄청난 일들을 다 했을까라고 해서 뉴턴 기적의 해가 1666년이에요. 아인슈타인 기적의 해가 아인슈타인도 기적의 해가 있어요. 아인슈타인 기적의 해가 1905년이죠. 1905년. 아인슈타인은 1879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26살 때, 얘는 24살 때죠. 아인슈타인이 이때 이 논문을 이제 한 5개를 쓰는데 그 중에 역사를 바꾼 논문이 한 3개 정도 돼요. 광전효과, 노벨상을 받게 된 광전효과 논문도 이해 나오고 특수상대성 이론 논문 이때 나오고 그다음 브라운 운동 논문이 이제 이때 나와요. 1905년에.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분자와 원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 확증한 논문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요 해는 아인슈타인 기적의 해고 1666년은 뉴턴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뉴턴 기적의 해. 그러고는 또 중요한 해가 이제 1687년 있죠. 1687년. 1687년에 그 유명한 이제 프린키피아를 씁니다. 1687년에. 프린키피아가 그 풀네임이 자연철학의 수학적 이해죠.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 그 원리에 해당하는 프린키피아만 따서 그냥 줄여서 이제 프린키피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뭐 이제 고전역학이 다 집대성이 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요 책이 나온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 과학혁명이 한 매듭을 지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혁명 17세기. 이게 17세기죠. 그러니까 보통 그 코페르니쿠스가 천구회전에 관하여 쓴 게 이제 1543년이에요. 1543년 천구회전에 관해 이 책을 쓰면서 태양 중심설을 공식적으로 이제 공표를 하고 코페르니쿠스 이해 죽어요. 요때부터 서양의 과학혁명이 시작됐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가 죽고 얼마 안 있다가 1564년에 갈릴레오가 태어나거든요. 1564년에 갈릴레오가 태어나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이 뉴턴까지 이어진 징검다리 역할을 하죠. 우리가 저번 시간 봤듯이 이제 투사체 운동이 포물선 운동이 되고 뭐 이제 등가속 운동을 하는 게 이제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서 거리가 늘어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역학관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죽고 나서 1642년 죽고 나서 뉴턴이 태어나가지고 그거를 쭉 다 집대성한 게 이제 프린키피아. 그래서 요때부터 대충 서구의 과학혁명이 시작이 돼가지고 1687년에 완성이 됐다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해. 한 140년 정도 걸려가지고. 근데 여기서 한번 정점을 찍은 거죠. 정점을 찍었고 저 프린키피아에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뭐 운동 법칙, 뭐 만륜의 법칙 이런 게 이제 쫙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책은 라틴어로 써져 있고 라틴어이고 그 수학 내용이 전부 다 기하학이에요. 기하학. 미분의 개념이나 행성 운동이나 이런 것도 다 기하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프린키피아가 지금 한국말로도 번역이 된 게 있어요. 보시면은 네, 상당히 골치 아프고 어렵습니다. 구경삼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
프린키피아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누구지? 저기 안상현 박사님이 이제 프린키피아 해설서를 또 하나 쓴 책이 있어요. 어, 실제 이제 뉴턴이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증명했고 그걸 좀 해제 비슷하게 쓴 책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보셔도 되고. 그래서 요거를 그 썰에 따르면 프린키피아를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그 헨리 해성을 발견한 헨리 있죠, 헨리가 하루는 이제 뉴턴한테 찾아서 그런 얘기예요. 요 중간에 그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갈릴레오 동시대 살았던 사람 중에 1609년에 뭐가 나오냐면은 1609년에 그 요하네스 케플러,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가 그 자기의 이름이 붙은 행성 법칙을 발표합니다. 행성 법칙. 이제 행성 법칙을 우리가 배우는 것도 이 수업의 중요한 목표죠. 우리가 아마 마지막 6주차에 그 케플러 행성 운동의 법칙을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걸 가질 텐데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타원 궤도의 법칙이 있고 그다음에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주기하고 장반경이 뭐 이제 이런 비례관계 있다. 저런 세 가지인데 요거를 케플러는 완전히 이렇게 자기 스승이 남긴 티코 브라이가 남긴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경험적으로 그냥 이렇게 쭉 유도를 해낸 거예요. 유도를 해내고 그래서 요것들이 쭉 알려져 있는데 1609년이면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었는데 요거를 그 케플러의 행성 법칙이 왜 저러냐. 예를 들어서 행성이 왜 태양 주위를 타원으로 도느냐. 그거는 케플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케플러가 이걸 낸 거는 그냥 스승이 남긴 데이터 가지고 그냥 경험적으로 얻어낸 거니까. 왜 그러면 타원인 것까지 좋은데 왜 행성이 타원으로 도느냐. 그런 거를 이제 헨리가 뉴턴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뉴턴이 수학 좀 하니까 한 수학 하니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뉴턴이 그거야 당연히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있으면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나온다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이제 그 역제곱 법칙이죠.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있다. 저게 이제 우리가 다음 4회 강연 때 배우게 될 만류리의 법칙이 이제 저렇게 나오는데 그냥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헨리가 답답하죠. 아니 너는 똑똑하니까 그렇게 단박에 알 수 있지만 나같이 무식한 사람은 그렇게 그냥 모른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책을 좀 써달라. 친절하게 해설을 해서 그렇게 종용을 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이제 쓰기 시작한 게 이제 프린키피아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제 운동법칙 쭉 이제 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 뭐 이제 케플러 행성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쭉 다 설명을 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저 때 사실은 이 만류리의 법칙의 크레딧에 대해서 그 로버트 훅하고 사실은 이제 크레딧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되게 심각하게 그 훅의 법칙의 그 훅, 그 다음에 그 세포를 발견한 그 훅이에요. 그 로버트 훅이 정말로 열일했어요. 5만 분야에 걸쳐서 손 안 댄 게 없고 열일을 했는데 하여튼 이 처음엔 되게 둘이 뉴턴하고 로버트 훅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저 크레딧 논쟁을 거치면서 이제 별로 좀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나중에 이제 훅이 죽고 나서 뉴턴이 그 영국 왕립학교 로열 소사이어티 이제 회장이 되는데 회장이 되고 나서 훅의 흔적을 다 지워요. 원고 편지 다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로열 소사이어티 이사를 할 때 훅의 초성화가 사라져요. 뉴턴의 소행이라고 다들 뒤끝 장렬이죠. 굉장히 뒤끝이 안 좋았던 뉴턴 성격이 그랬어요. 그래서 훅의 초성화가 없어요. 뉴턴은 초성화 있죠. 여러분 이제 검색해 보면 흔히 보는 그 초성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잘 남아 있는데 훅은 그런 초성화가 없어요. 아마도 뉴턴의 소행이지 않을까. 근데 뉴턴이 대략 이때 20대 말 정확하게는 1669년 아마 그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한 30년을 연금술을 합니다. 연금술.
참 이상하죠. 약간 좀 자폐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그런 데 빠져든 거예요. 연금술하고 그 다음에 신성마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일단 연금술하고 이제 성경을 막 파요. 성경을 파서 왜 우리도 예전에 그런 거 있었는데 90년대 말인가 이거 보면 성경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돼 있는 거를 그게 이제 대충 자음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이렇게 어떻게 잘 모으면 뭔가 계시가 나온다. 아마 저기 좀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기억이 나실 텐데 90년대 중후반에 그런 게 막 돌았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빠져들었어요. 뉴턴이 성경에 뭔가 이 메시아의 어떤 계시가 이렇게 들어있을 거다. 그런 거 연구하고 연금술하고 연금술 30년 했어요. 그렇게 아무런 성과도 못 얻었습니다. 당연히 이 똑똑한 양반이 1년 반 동안 고선적하게 모든 걸 다 했는데 30년 동안 연금술에 매진해가지고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연금술을 퍼뜨린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거야. 그 똑똑한 뉴턴이 다른 짓을 했으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남겼을 텐데, 그죠? 그래서 그 연금술의 흔적이 뉴턴 역학에 이렇게 남겨져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곧 하면서 보게 되겠지만은 뭐 이런 거는 어떤 연금술의 흔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뉴턴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최후의 연금술사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최후의 연금술사. 그 시대를 끝장냈다. 프랭키 쓰면서 그런 얘기하고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에 천구회전에 관하여로 이제 태양 중심설을 주장한 사람인데 그런데 사실은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전에 그 천체관이 프톨레마이오스 체계관이죠. 프톨레마이오스야. 주전원 그려가지고 막 하는 거. 원래 코페르니쿠스가 그거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에요. 성직자인데 이제 천문 덕후였거든요. 천문 덕후 하면서 그때까지 천문 하늘을 보는 어떤 세계관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니까 주전원 그리고 원으로 그런 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코페르니쿠스. 하다 보니까 지구 태양 위치를 바꾸면 참 좋겠구나. 코페르니쿠스가 한 건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도 뭐라 그러냐면은 최후의 프톨레마이오스주의자라 그래요. 최후의 프톨레마이오스주의자. 비슷하게 뉴턴은 최후의 연금술사. 연금술의 그 기원이 그 원흉이 누구냐면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흙, 물, 불, 공기 네 가지 사원소가 있는데 그 사원소가 각각 이제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뭐 이제 뭐 차갑다, 뜨겁다, 뭐 습하다, 건조하다 이런 성질들을 한 가지 가지고 있어서 그 성질이 바뀌면 원소가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중세까지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뭐 현자의 돌을 넣으면 금이 만들어지고 막 그래서 괜히 엄한 뉴턴까지 이렇게 바보짓하게 만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모로 나쁜 짓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뉴턴이 연금술에도 그렇게 매진하고 나중에는 공직에도 나가죠. 조폐국장 런던 조폐국장을 하는데 조폐국장을 워낙 성실하게 잘해가지고 위패범을 정말로 그 아주 잔인무도하게 처형하고 이제 본보기로 거기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또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망한 게 1727년인데 저때 그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웨스트민스터에 묻혔잖아요. 뉴턴이. 그러니까 장례도 굉장히 성대하게 잘 치러주고 근데 저때 그 프랑스에서 그 아마 비퐁인가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요 무렵에 18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비퐁이 아마 저기 프랑스 살다가 이제 연적하고 싸우다가 져가지고 쫓기다시피 영국에 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진화론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을 어쨌든 평가받아요. 다윈이 평가하기에. 그러니까 비퐁이라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쫙 보니까 아니, 뉴턴이야 애가 죽었는데 그냥 시골 출신의 듣보잡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애가 좀 신분 사회잖아, 어쨌든. 그런데 뭐 기사 4개까지 주고 뭐 거의 뭐 국가장으로 성대하게 이렇게 장례를 치르죠. 아니 도대체 저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 영국에서 전 국가적으로 이렇게 막 해주냐 이런 게 이제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턴에 대해서 이제 쭉 알아보니까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과학 사이언스라는 게 이제
생겨나고 뉴턴이 그런 위대한 일을 했구나라는 데서 크게 감명을 받아요. 뉴턴 이전에는 사이언스라는 말이 없어요. 사이언스라는 말이 그냥 여기도 이것도 프린키피아도 자연 철학이죠. 자연 철학. 필로소피 내추럴할래 이렇게 나가요. 필로소피 내추럴할래. 자연 철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이언스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사이언스라는 말이 나온 건 요 이후입니다. 17세기 이후예요. 그래서 근대과학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그런 뭔가 새로운 게 있고 그거를 처음 창시한 사람이 뉴턴이고 그게 얼마나 대단하면은 이렇게 영국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말로 그 어느 왕후장상 부럽지 않게 장례를 치러주냐라는 데 굉장히 감명을 받은 거예요. 비퐁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 가가지고 그런 프랑스에서 뉴턴의 어떤 저작들을 번역하고 이제 이런 일들 합니다. 되게 이제 문장력도 되게 좋아가지고 아주 수려하게 뉴턴을 소개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다 그래요. 이게 프린키피아는 앞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냥 기하학책이에요. 기하학책인데 그냥 그림으로 보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프랑스로 넘어가면 프랑스는 대수학의 나라잖아요. 이제 데카르트에서부터.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는 뉴턴 역학을 그렇게 자기네들 프랑스 하면 또 우아하잖아. 엘레건트 우아한 수학으로 다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데 이제 그 초기에 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 비퐁이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대륙에도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게 그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주에도 이제 영향을 줬다 그러죠. 뉴턴주의라는 이제 이름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18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뉴턴이 사실은 이 프린키피아를 쓰면서 과학혁명의 정점을 찍었는데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뉴턴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그 종교 개혁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인류 역사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혁명 중에 하나라고 이제 평가를 하죠. 그만큼 큰 일을 하셨고 지금도 그래서 뉴턴 이래로 어마무시한 과학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뉴턴이 그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이런 일들이고 지금 사실 우리가 쓰는 과학 체계도 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뉴턴 체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관성의 법칙이죠. 이거를 이제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그 상태로 움직인다. 요게 이제 관성의 법칙이죠. 근데 이게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초기 속도하고 나중 속도가 항상 똑같다 이 얘기죠. 이 얘기고 요거는 또 다르게 미분교를 쓰면은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관성의 법칙을 한마디로 쓰면 이거죠.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다. 그래서 초기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 정지해 있는, 그러니까 속도가 제로인 놈은 계속 제로고 속도가 일정하게 있는 놈은 그 속도를 항상 유지한다.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움직이려면 속도가 생기려면은 뭔가 힘이 들어가야 돼요. 힘.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그 강제적인 운동일 때 아리스토텔레스 책에서 힘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본성적 운동 말고 본성적 운동을 거스르는 강제적 운동이 있으려면 그러면은 접촉 기동자가 접촉해서 힘을 줘야 되죠. 힘을 계속해서 줘야 그래야 수레가 움직입니다. 마차가 움직이는 건 말이 접촉해서 마차를 끌어줬으니까 마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속도가 있다는 것, 속도가 0이 아닌 속도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힘이 0이 아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운동이 일어납니다. 힘이 있어야. 이건 우리 경험에 되게 잘 맞아요. 힘이 있어야 운동이 있는 건데 그런데 요거를 이게 아니다라고 처음 그 파열을 낸 게 갈릴레오라 그랬죠. 갈릴레오가 이 빗면 실험을 해가지고 사고 실험이죠, 사고 실험. 이렇게 빗면의 높이를 이렇게 계속 바꿨을 때 이렇게 기울기를 마찰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빗면이 V자 형태일 때는 이제 똑같은 높이로 올라갈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한쪽을 점점 눕히면은 똑같은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점점 이동 거리가 길어지고 그러다가 한쪽을 완전히 눕혀버리면 얘는 높이 못 올라가니까 이게 무한히 가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그 추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요게 보면은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얘는 이제 계속 이렇게 움직입니다. 접촉 기동자 없이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라고 하는 걸 사고 실험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애가 힘이 없어도 계속 그냥 움직일 수 있다. 마찰력 같은 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갈릴레오고 그래서 사실 관성의 본질적인 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갈릴레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뉴턴이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의 첫 번째 운동 법칙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뭐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당시로서는 그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을 깨트려 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고 그래서 이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좌표계를 뭐라 그러냐면 관성 좌표계라고 불러요. 관성 좌표계.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다시 얘기하자면은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관성 좌표계가 존재한다. 우리 우주에는 관성 좌표계라고 하는 특별한 좌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 좌표계에서는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독특한 관성 좌표계가 존재한다. 우리 우주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성 좌표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구 위에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관성 좌표계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체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가만히 냅두면 얘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죠? 가만히 정지해 있던 애가 운동을 합니다. 관성 좌표계가 아닌 거죠.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우린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죠. 이 물체의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관성 좌표계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사는 데는.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그런 거를 무시했을 때 그냥 뭐 이렇게 뭐 수평 운동이나 공계상 무시하고 그럴 때는 사실 뭐 관성 좌표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성 좌표계가 하나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등속 운동을 하는 하나의 관성 좌표계에 대해서 등속 운동을 하는 좌표계도 관성 좌표계예요. 속도의 변화 없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좌표계.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 얘기를 이제 처음 했던 게 이것도 갈릴레오죠. 갈릴레오가 그 종교 재판 받았던 그 두 책의 대화 그 책 소개를 잠깐 했었죠. 그 책에서 첫 번째 그 날에는 그 천체관을 이야기를 했고 둘째 날은 지구의 자전, 셋째 날 지구의 공전 얘기했는데 둘째 날 지구의 자전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은 그러면은 왜
그 위에 있는 우리가 지구의 회전을 못 느끼느냐 이런 반론이 있었어요. 이런 반론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면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아갔으니까 사과는 나무의 서쪽으로 치우쳐야 된다. 이런 반대 논리를 폈다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갈릴레오가 반박을 한 게 뭐라 그랬어요. 배를 타고 가면서 배 돛대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공이 배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바로 돛대 아래 떨어진다. 왜냐하면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논리를 폈다 그랬죠. 그죠? 그걸 이제 21세기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지하철 타고 가면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는데 그 스마트폰이 지하철 뒤쪽으로 가느냐 객차의 뒤쪽으로 가느냐 아니죠. 그냥 내 발밑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하고 나도 지하철과 똑같은 속도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갈릴레오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렇게 일정한 속도로 배가 움직이면은 그 상황에서 어떤 물리적인 실험을 하더라도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움직이는지 정지하는지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우리 일상 경험도 그렇죠. 지하철이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이제 옆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지하철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내가 탄 게 움직이는지 옆에 있는 게 움직이는지 구분이 안 되죠. 그죠? 거기서 내가 이렇게 물체를 떨어뜨려 보거나 여한의 물리 실험을 하더라도 그걸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는지 내가 정지해 있는지를 말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의 변화 없이 움직이는 좌표계들은 전부 다 서로 관성 좌표계예요. 관성 좌표계고 그게 상대성 이론의 출발이죠. 그게 이제 고전적인 갈릴레오식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게 1608년 정도에 나옵니다. 1608년 정도 나오고 그거를 책으로 정리한 게 종교재판 받고 가택연금돼 있을 때 눈 멀고 막 이런 때 책을 쓴 게 그 내용들이에요. 갈릴레오가 말년에 1638년 뭐 이제 이 무렵에. 그리고 그게 현대화된 상대성 이론으로 발전한 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그 특수상대성 이론이 뭐냐면은 관성 좌표계들 사이 관계에 관한 이론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계신 이제 원정우 대표님 이제 과학과 사람들 이제 런칭을 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그 팟캐스트를 공개 팟캐스트 하면서 상대성 이론 제가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한번 한 상대성 이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참 이제 그때 신나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사귀었던 여자들 막 이제 신나게 얘기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 얘기해 보자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 파톤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셨던 것 같아요. 상대성 이론 한마디로 뭐냐?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이건 관성 좌표계 사이 관계에 관한 이론이다. 그랬더니 앉아있던 분들이 다들 이제 멘붕에 빠진 표정이시더라고요. 관성 좌표계 너무 말이 어려워. 파토님도 그때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도대체 관성 좌표계가 뭐냐? 네, 말이 어렵죠. 어렵긴 한데 그 관성 좌표계 이 관성 좌표계입니다.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좌표계. 뉴턴의 제1법칙이 뭐냐? 우리 우주에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그런 좌표계가 있다.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당연히 그냥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갈릴레오도 그러셨고 그래서 뉴턴이 자기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섰을 뿐이다라고 얘기한 거인 중에 한 명이 갈릴레오예요. 사실은 갈릴레오고 그리고 관성 좌표계들 사이에 하나의 관성 좌표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속도의 변화 없이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가 다 관성 좌표계예요. 거기서 다 관성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속도의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관성의 법칙 적용 안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계속 추진력을 받죠. 그럼 그 안에 있는 물체는 관성의 법칙 적용 안 돼요. 가만히 있던 내 몸이 뒤로 제껴지죠. 그죠? 그 관성의 법칙 적용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 물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런 건 관성 좌표계가 아닌 겁니다. 근데 일정한 속도로 비행기가 이제 그라운드에서 택싱을 한다. 바퀴로 굴러간다. 일정한 속도로. 그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냥 문 닫고 있으면 비행기가 서 있는지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런 게 관성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성 좌표계에 대해서 속도의 변화 없이 움직이는 모든 관성 좌표계는 모든 좌표계 다 관성 좌표계. 이고 그것의 물리적 우월성을 구분할 수 없어요. 물리적 우월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얘기할 때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다, 운동한다 이 말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지해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대해서 정지해 있느냐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좌표계에 대해서 정지할 수 있지만 다른 좌표계에 대해서 운동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물리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정지 상태나 운동 상태나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정지한 거는 운동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가만히 정지해 있는 가만히 있는 거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그냥 그 속도를 유지하는 거고 그게 물리적으로 동등하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동등하지 않다라고 본 거고 운동이 특별하다고 봤는데 갈릴레오와 뉴턴은 그게 특별하지 않다. 그거는 운동의 상대성을 생각하면은 그게 근본적으로 동등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그게 이제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속도죠, 그죠?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가 0일 때 관성의 법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힘의 법칙인데 요게 이제 원래 뉴턴은 뭐라고 했냐면 원래 뉴턴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써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P가 뭐냐면 P 이게 뭐 사실 벡터입니다. 벡터. 벡터인데 P가 뭐냐면 이제 운동량이에요. 운동량이고 이게 간단한 경우에는 얘가 P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간단한 경우에는 질량 곱하기 속도로 주어지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운동량이라고 부릅니다. 운동량. 영어로 이제 모멘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린키피아 했을 때는 힘은 뭐냐면은 운동량의 질량 곱하기 속도로 주어지는 물리량이 운동량인데 힘은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운동량이 되게 중요한 양인데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제 F가 이렇게 되는데 그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통 그냥 일반적인 물체는 질량의 변화가 없으니까 질량이 시간에 대해서 상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니까 요걸 우리가 이제 가속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F는 ma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그냥 F는 ma 제 법칙 그냥 그렇게도 이제 부르죠. 원래 이제 힘은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그 순간 변화율이라고 사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보면은 자 1번은 외부의 힘이 없을 때예요. 외부의 힘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F가 힘이 0인 케이스죠. 힘이 0인 케이스. 힘이 0일 때 외부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거기에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느냐를 기술하는 법칙이 1법칙이고 2법칙은 뭐냐면은 그러면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궁금하죠. 힘이 있으면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2법칙이에요. 2법칙. 2법칙인데 이게 힘이 있으면은 가속도가 생긴다. 그 얘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가속도가 생긴다. 그래서 저게 F는 ma가 사실은 아마 E는 mc 제곱과 더불어서 가장 잘 아는 물리 공식일 텐데 근데 요것에 좀 정확한 의미를 많이 이제 헷갈려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F가
F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건 이제 벡터 방정식이죠. 벡터. 화살표 껐다고 해서 이거는 여러분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성분으로 쓰면 되게 뻔해요. X 성분의 힘, Y 성분의 힘, Z 성분의 힘이 있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PX, PY. PZ 이렇게 되는 거고 질량이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 상수를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M 이게 AX, AY, AG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세 개의 식을 한 큐에 쓴 거예요. 벡터 방정식이. fx는 max고 fy는 may고 fz는 mag고 그렇게 쓰는 게 귀찮으니까 한 큐에 쓰자고 한 게 이제 이거죠. 이거고 여기서 이제 우선은 딱 요거만 보고 기억을 할게. 이 운동량의 시간의 변화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것만 가지고 잠깐 알 수 있는 게 자, 만약에 이게 0이면 어떻게 되냐? 외부의 힘이 없다.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제로니까 운동량이 이게 시간에 대한 상수예요. 상수. 그죠? 운동량이 시간에 대해 변하지 않아요. 상수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초기 운동량하고 나중에 운동량이 항상 일정하게 똑같습니다. 이거는 P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질량이 시간에 따라 변하나 변하지 않느냐 그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운동량은 어쨌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 그러죠. 그죠? 처음 값하고 나중 값이 똑같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 미분해서 0이 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간에 대해 상수라고 하는 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양이 있다. 그건 시간에 대한 불변량이죠. 시간의 불변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리량이 계속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운동량입니다. 외부에서 왜냐하면 힘이 이렇게 정의가 됐기 때문에 힘이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외부에서 힘이 없다면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이게 굉장히 강력한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쓴 게 X 성분, Y 성분, Z 성분 이게 전부 다 각각이 다 보존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파이널 X, 파이널 Y, 파이널 Z. X 성분, Y 성분, Z 성분, 성분이 각각이 보존이 돼요. 성분이. 그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는 그거 하나로 세 가지 제한 조건을 주는 거예요. 각 성분별로 똑같아야 되니까. 상당히 강력한 조건입니다.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게. 그래서 요게 또 사실은 그 이제 곧 얘기할 3법칙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운동량 보존은 좀 이따 한번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원래 이제 힘이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F는 MA죠. 역시나 F는 MA인데 근데 어쨌든 이게 운동량 관계가 있다는 거 일단 좀 기억을 해두시고 F는 MA를 이제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요. 자, F는 MA. 이제 뭐 간단하게 1차원 경우만 생각을 해봅시다. 성분은 빼고. 요게 이제 다시 보면은 M의 A가 dv dt죠. 가속도는 시간에
벡터는 생각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뭐가 다르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랬죠? 운동이 있으면 힘이 있다 그랬죠. 움직이려면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뉴턴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힘이 있으면 운동이 있다. 힘이 있으면 속도가 있다는 거. 없던 속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쓰자면은 이거는 뭐냐면 F는 ma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K의 V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미분을 쓰면 이게 뭐 이렇죠. 이거는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죠. 그죠? 이 둘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속도가 있으면 그 힘이 작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반대로 힘이 있으면 속도가 생긴다. 없던 속도가 생긴다는 거고, 그런데 갈릴레오로부터 출발해서 뉴턴에 이르기까지 힘이 없어도 속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예요. 뉴턴 입장에서는. 틀리고, 그러면은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힘이 있으면 뭐가 바뀌느냐? 힘이 있으면은 속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속도가. 시간에 따라 속도가 바뀐다. 그게 FMA죠.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 속도가 변한다. 속도가 변한다. 힘이 있으면. 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힘이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제2법칙이 제1법칙을 확장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1법칙은 힘이 없을 때 관성의 법칙, 속도가 유지가 되는 건데, 2법칙은 힘이 있을 때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거. 변하는데 그 변하는 정도가 힘에 정비례한다는 거죠.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특별한 경우 F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F가 0이면 MA가 0이죠. A가 0인 거죠. A가 0. A가 0이고 이거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0이니까 속도가 상수가 나오는 거예요. 속도가 상수인 게 아까 얘기했던 관성의 법칙이죠. 우리가 관성의 법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라 그랬죠.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제2법칙의 특별한 경우 외부의 힘이 0일 때 그냥 바로 나오는 거긴 해요. 그럼 사실은 그냥 관성의 법칙을 제2법칙의 특별한 경우로 포함을 시켜도 되긴 하는데 왜 1법칙으로 따로 끄집어냈느냐. 일단은 갈릴레오에 대한 존경심.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관성좌표계라는 게 있다. 이 우주에. 그 의미를 좀 더 강조를 하려면 따로 법칙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이 우주에는 우리가 사는 우주에 관성좌표계라는 게 있어.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에는 계속 정지해 있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그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런 성질이 또 우리 우주는 그런 우주야. 라는 일종의 선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따로 빼놓을 만한 이유가 되겠죠. 그 정도면. 그죠? 그것이 확장되게 이 법칙인 겁니다. 속도의 변화가 있다는 거. 속도의 변화. 그런데 요거는 자 이런 식의 기술은 굉장히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는데 자 저렇게 써놓은 거면 우리가 보통 일단 자 우리가 힘을 F라고 쓰는 거는 F 이 당연히 이제 포스에서 온 겁니다, 그죠? May the force be with you의 그 포스죠. P라고 쓰니까 그 우리 모멘텀 운동량 모멘텀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힘이나 운동량이나 그러니까 force나 모멘텀이란 말을 써요. 일상적으로.
그죠? 영화에서도 force be with you 이런 얘기를 하고 모멘텀이란 말도 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을 진행하는데 모멘텀이 부족해. 뭐 남북 관계 풀어 나가는데 뭔가 대화의 모멘텀이 딸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일상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저게. 쓰는 말인데 보통 이제 그 과학에 대해서 과학의 수학적 체계에 대해서 이게 그런 개념이 없는 분들은 그런 일상적인 개념을 그대로 연장시켜서 과학에 적용을 해요. 거기서 많은 재앙이 생깁니다. 사이비 과학자들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과학 용어하고 일상 용어하고 비슷하거든요. 일단 겉보기에는 이 포스가 그 포스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쓰이는 의미를 그대로 과학 현상, 자연 현상에 적용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는 수학적으로 그렇다고 정의하지만 원래 모멘텀이나 포스는 이런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철학적으로 여러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이론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래서 과학은 틀렸다. 이런 결론을 많이 내요. 그런 경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뉴턴 역학에서 얘기하는 포스 모멘텀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된 양이다. 단어는 같지만 일상적인 용어하고 의미가 전혀 다르다. 우선 전혀 다른데,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힘이라고 하면 힘하면 떠오르는 게 제다이가 가지고 있는 힘. 예를 들어서 쫙 하면 이렇게 광선검이 이렇게 내 손에 들어오고, 그죠? 다스 베이더가 쫙 이러면 저 옆 멀리 있는 뒤에 계신 분 목 졸려서 막 숨 막혀 하고, 요런 게 힘이에요. 그 다음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힘을 쓴다 그러면 일단 저 사람 힘이 세다 그러면 근력이 좋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마찰력 뭐 이제 이런 걸 떠올리죠. 이런 걸 떠올리는데, 그러면은 과학적으로도 힘이 그렇게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힘이 나온 어떤 근원적인 어떤 요소, 그런 걸로부터 제다이의 힘이냐, 아니면은 씨름 선수의 힘이냐, 운동 선수의 근력 파워냐, 이런 식으로 힘이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뉴턴은 힘을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힘을 이렇게 FMA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술한 거는 어떤 의미겠냐면은 힘의 실체는 몰라요. 힘의 실체가 뭐냐? 모릅니다. 힘의 실체를 가지고 정의를 한 게 아니에요, 저게. 그러니까 제2법칙, 이게 말하자면 힘의 정의죠. 힘의 정의. 힘의 정의고,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뭐 가속 질량의 정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가속도는 이제 이렇게 정의하면 되니까. 어쨌든 이게 힘의 정의예요. 힘을 정의를 하는데 힘의 실체가 뭐냐? 이게 제다이의 힘이냐, 운동선수의 근력이냐,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요소가. 전혀 없이 아주 무미건조하게 그냥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속도의 변화를 주는 근원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기술입니다. 실용적인. 힘에 대해서. 힘의 실체 나 몰라.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제다이의 힘이 됐든 아니면 해리포터의 마술력이 됐든 그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물체의 속도가 바뀌었다. 그러면 힘이 작용한 걸로 보자는 거예요. 속도가 바뀌면. 그래서 이게 실용적인 기술입니다. 그 전까지 예를 들어서 신성 마법이나 뭐 이제 주술적인 거는 정말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그런 걸 갖다가 이게 힘이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한 거죠. 그런 걸 싹 뺀 거예요. 그런 걸 싹 빼고 오로지 운동의 관점에서만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만 힘을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용적인 기술인데, 또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냐면은, 저렇게 힘을 기술했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다른 한편은 오히려 신비화된 면이 있다. 힘의 실체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제다이의 포스나 해리포터의 마법도 힘의 불에 다 들어가는 것, 어쨌든 그런 마술적인 요소들까지도 다 포괄하는 거 아니냐. 힘의 어떤
구체적인 근원을 연원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만 변화시키면 어쨌든 다 힘인 거 아니야. 그럼 너가 누가 진짜 막 초능력 있고 제다이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속도의 변화를 일으켰다. 이게 광선검에 그죠? 이렇게 제다이가 염력을 발휘하면은 포스를 발휘하면은 광선검의 속도가 바뀌죠. 그 뭔가 힘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포괄하는 거니까 여기에 뭔가 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그 신성 마법 같은 그런 요소들도 이거는 좀 포함이 된 거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서양 도학을 헤르메티시즘이라고 부르죠. 헤르메티시즘. 서양 도학이에요. 서양 도학. 동양에 진짜 도학이 있으면 홍길동 뭐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오늘 밤에는 화유기 같은 거. 그게 다 우리 동양 도학이죠. 동양 도학에 해당하는 서양의 대응물이 헤르메티시즘이에요. 연금술. 뉴턴이 굉장히 좋아했던 연금술, 신성마법, 흑마술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좀 이렇게 흔적에 남아 있는 거 아니냐, 뉴턴적하게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 정의에 대해서. 어쨌든 운동학적으로 굉장히 드라이하게 실용적으로 기술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힘의 정의를. 그래서 사실 성공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어쨌든 보면은 힘의 그 가장 그 본질적인 요소는 속도의 변화가 있다는, 속도의 변화가 있다. 속도가 어쨌든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힘이 있는 건데. 그래서 보통 이제 다이나믹스하고 이제 키네매틱스, 우리말로 사실 구분하기 힘든데 또 뭐 이제 뭐 미케닉스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대충 하면 다 역학이에요. 역학. 쉽게 말하면 보통 다 역학인데, 보통 이제 다이나믹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뭔가 이제 뭔가 포스가 들어가 있는, 포스가 뭔가 작용을 해서 뭔가 이제 그 모션이 있는, 운동의 뭔가 근원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서 뭔가 운동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 보통 이제 다이나믹스라고 불러요. 다이나믹스. 그래서 굳이 이제 보통 번역을 저 같으면 이제 번역을 할 때 다이나믹스가 들어가 있는 거 동력학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려고 하고요. 키네매틱스는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모션인데 보통 이제 without 어떤 cause, 또 운동에 대한 원인적 요소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운동이 일어나는 그 자체에 대한 기술을 할 때 보통 이제 키네매틱스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뭐 이제 운동학 정도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개념이 들어왔다. 그걸 가지고 운동을 다 기술한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이제 다이나믹스에 속하는 거예요. 다이나믹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좀 더 FNMA를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자면 자, FNMA인데 첫 번째로 이거를 뜯어볼 때, 자, 첫 번째로 만약에 자, 1번 이게 질량이 고정이 돼 있을 때, 질량이 고정돼 있어요. 질량을 딱 그냥 하나로 고정을 시킵니다. 하나로 고정을 시키면 지금 변수는 F하고 A밖에 없죠. 그죠? 그랬을 때는 F가 어쨌든 A에 비례합니다. A에 비례. 그래서 이게 방금 강조했듯이 힘이 있다는 거는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속도가 변하면 힘이 작용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게다가 이게 지금 정비례 관계예요. 정비례 관계. 그죠? 힘이 가속도의 2승, 3승, 루트 이런 게 아니라, 익스포넨시 이런 게 아니라
가속도가 2배, 3배 되면은 힘이 2배, 3배 들어간 것과 같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힘을 2배, 3배 하면은 거기에 정비례해서 속도의 변화가 2배, 3배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죠? 정비례해서 지금 커진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힘이 커지면은, 큰 힘을 작용했다는 게 이 관점에서 말하자면 힘이 커졌다는 거는 가속도가 커졌다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속도의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1초, 2초 지날 때마다. 자, 지구에서는 이게 뭐 오늘은 우리가 그 중력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중력이 작용해가지고 지표면에서 일정한 힘으로 작용을 하죠. 그러면은 힘이 지구가 이 펜을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F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물체가 들고 있다가 내가 가만히 이걸 놓으면 이 정지해 있는 물체가 정지해 있지 않아요. 힘을 받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가속 운동을 해요. 그래서 속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의 정도가 얼마나 말이에요. 1초에 초속 9.8m. 1초에 초속 9.8m. 9.8 m/s 여기 그런 의미라 그랬죠. 1초에 속도가 9.8m/s만큼 증가한다는 거예요. 1초 지나면은 초속 9.8, 2초 지나면 19.6 이렇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시간에 따라서 정비례하게 늘어나죠. 그 뭐 이제 중력의 특징 때문에. 근데 만약 우리가 목성으로 갔다. 목성 표면에 가면 지구 표면 중력이 더 세요. 목성은 표면이 없긴 하죠. 기체니까. 달로 갔다 합시다. 달에 갔는데 달은 표면 중력이 한 6분의 1 정도 되죠. 6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 힘이 약한 겁니다. 힘이 약하니까 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가 줄어들죠. 속도의 변화가 줄어들어서 지구에서는 1초 동안에 속도가 9.8만큼 증가하는데 달에서는 9.8까지는 안 되고 그거 한 6분의 1 정도 속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낙하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힘이 작용한다는 게. 그러니까 힘이 계속적으로 0이 아닌 상태 작용하면은 가속도가 일정하게 작용하고 그래서 속도는 계속 시간의 정비례해서 계속 커지는 거죠. 속도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가속도 일정한 유지가 된다는 거는. 힘을 그만큼 더 많이 주면 가속도가 그만큼 더 커지는 거고 힘이 작으면 속도의 변화가 그만큼 작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듯이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상수라는 게 뭐예요? 시간에 대해서 힘이 변하지 않는다. 힘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작용을 하는 지표면에서 자연낙하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는 A가 n분의 F로 주어지고 이 둘 다 상수죠. 그죠? 둘 다 상수고 근데 이게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니까 양변을 적분하면은 V가 양변을 그냥 적분하면 이게 dV가 n분의 F dt가 돼서 그래서 이게 V-V0가 되고 이게 n분의 F 이거 이제 t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속도가 시간에 정비례해서 이제 증가하게 되는 힘이 일정할 때 지구 표면에서는 이게 이제 우연히 이게 중력 가속도인 거고, 그죠?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적분하면은 이제 뭐 x가 뭐 v0t에 2분의 1 n분의 f t 제곱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저번 시간에 봤던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질량을 고정시켜 놓고 봤을 때 힘이 하는 역할이 뭐냐? 힘이 2배, 3배가 되면 가속도가 2배, 3배 커진다. 가속도가 2배, 3배 커진다는 것은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가 그만큼 크다. 큰 힘을 주면 속도 변화가 그만큼 더 커진다. 똑같은 시간 동안에. 그 의미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자, 두 번째로 A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 A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자, 얘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얘가.
가속도가 일정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속도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지금 변수로 남아 있는 게 힘하고 질량이에요. 질량. 힘하고 질량입니다. 힘은 질량에 비례한데 이제 저런 관계를 얻게 있죠. 자, 요게 어떤 의미냐? 힘이 질량에 비례한 요게 어떤 의미냐? 지금 A가 고정이 돼 있어요. A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A가 예를 들어서 A0라는 값으로 고정이 돼 있으면은 이 특정한 가속도를 얻기 위해서 특정한 가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질량이 크면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큰 질량을 무거운 애를 요만큼 가속시키려면은 그만큼 힘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벼운 애는 그만큼 힘이 적게 작용해도 되는 거고. 이것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경차 몰다가 경차는 가속이 잘 되죠. 가벼우니까. 그죠? 힘이 덜 들어요. 똑같은 가속도를 얻기 위해서 자, 똑같은 가속도를 얻는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10초 동안에 시속 100km 초속이 아니고 차가 초속 100km로 가면은 어휴. 자, 시속 100km 이거 뭐 제로백이라 그러죠. 제로백이 뭐 이제 스포츠카는 뭐 2초, 3초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게 가속도 개념. 10초 동안 시속 0에서 시속 100km 이게 이제 가속도죠. 자, 주어진 시간 안에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속도를 얻었어요. 0에서 100km까지. 그럼 이건 가속도가 똑같은 거죠. 그죠? 가속도가 똑같은 경우인데 자, 10초 안에 시속 100km 만들어. 10초 안에 100km 만드는데 경차는 쉽잖아. 경차는 가벼우니까 힘이 덜 들어요. 연료를 조금만 해도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그냥 금방 시속 100km 나옵니다. 무거운 애는 트럭 같은 거는 힘들죠. 잘 안 움직여요. 그만큼 더 큰 힘이 들기 때문에 M이 커지면 질량이 클 때 똑같은 가속도를 만들려면 무거운 애를 10초 동안 제로백을 만들려면은 무거운 애는 그만큼 힘이 더 드는 거예요. 그 차가 굼뜨죠. 네? 저도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럭이나 SUV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차들보다도 도로에서 반응 속도가 느려요. 뭐 연료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솔린이냐 뭐 휘발유냐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속도 변화가 느립니다.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힘이 질량에 비례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일정한 가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무거운 애일수록 더 큰 힘을 줘야 돼요. 무거운 애일수록. 이거는 가속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감속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속. 막 무거운 애가 막 뛰어오고 있어. 쟤를 저지하려면 엄청나게 큰 힘으로 막아서야 되겠죠. 가벼운 애는 상대적으로 적은 힘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기차가 뭐 영화 같은 거 기차를 멈추려면 엄청나게 큰 힘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가속도를 얻기 위해서 내지 뭐 감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질량이 큰 놈일수록 그만큼 큰 힘이 필요하다. 요게 이제 그런 의미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여기서 질량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질량. 힘을 안 다고 했을 때 질량을 정의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힘을 어떻게 정의해 이런 문제 있긴 하지만 힘을 정의하는 방법을 일단 치면 힘으로부터 질량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정의하면 되느냐? 특정한 가속도를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힘을 적용해야 되는지.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뉴턴이라고 써요. 이게 이제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하면은 이게 이 안에 있는 물리량이 이제 차원을 나타내요. 차원. 예를 들어서 이제 속도의 단위. 속도는 미터 퍼 세크죠.
그래서 꺽쇠라면 이제 그 단위가 나오는데 그 단위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써요. 뉴턴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로 이 정도의 가속도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9.8의 가속도를 얻기 위해서 몇 뉴턴의 힘을 써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질량을 정의할 수 있죠. 9.8로 가져가는데 힘이 10배 들었어. 10배 들었다는 얘기 뭐예요? 10배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속도의 변화, 단위 시간당 똑같은 속도의 변화를 얻기 위해서 힘이 얼마나 들었느냐. 요거를 가지고 질량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만큼 힘이 더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정의된 질량을 관성 질량이라고 불러요. 관성 질량. F는 ma로 정의되는 질량. 한마디로. F는 ma로 정의되는 질량. 특정한 가속도를 얻기 위해서 얼마의 힘을 투입해야 되느냐. 그걸로 정의되는 질량. F는 m에서 나온 질량을 관성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관성 질량. 요거 말고 다른 게 중력 질량이라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륜력의 법칙을 하면 만륜력의 법칙으로부터 정의되는 질량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력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요렇게 정의되는 게 관성 질량이에요. 그래서 이 관성 질량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물리의 정석 책에 보면 이제 용수철을 가지고 용수철로 물체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눈금이 일정한 눈금을 유지하도록 잡아 당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금이 일정하도록 잡아 당긴다는 얘기는 일정한 힘을 줬다는 거잖아요. 일정한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계속 커집니다. 용수철을 눈금 일정에 유지하도록 당기면은 힘을 일정에 줬기 때문에 속도가 정비례해서 커져요. 가속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질량을 2배로 높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가속도 만들려면은 2배로 큰 힘을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의된 질량이 관성 질량이에요. 그래서 질량이 힘과 질량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특정한 가속도를 얻기 위해서 특정한 속도 변화를 얻기 위해서 얼마의 힘을 투입해야 되느냐. 그게 관성 질량이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알아볼게. F는 ma에 대해서. 세 번째로 알아볼게. 자, 세 번째는 뻔하죠. F는 ma. 문자가 3개인데 이제 남은 게 이거죠. F가 고정돼 있을 때 F가 고정돼 있다. F가 F0로 고정이 돼 있다. 상수예요. 힘이 고정돼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질량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가속도는 작아져야 되죠. 질량이 작으면 가속도는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F는 ma를 볼 때 어떤 게 고정이 돼 있고 어떤 게 변하느냐. 요거를 일단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거죠. F는 ma. 더 이상 간단할 수 없죠. 1차 함수니까 각각이. 문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씩 고정됐다고 보고 이게 그 변하는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 돼요. 그거를 잘 한꺼번에 이렇게 분해를 해서 한꺼번에 생각하려면 생각이 엉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해석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F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곱해진 두 양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 작아져야 돼요. 요 말이 뭐냐? 이 말이 뭐냐면은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외부에서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데 이게 지금 지구 표면하고 마찬가지죠. 지구 표면에서 지구가 일정하게 모든 물체를 일정하게 잡아당기고 있는데, 자, 질량이 크면 무슨 질량이 크면 속도 변화가 적다는 거예요. 질량이 크면. 그죠? 지표면에서 힘이 일정한 게 아니죠.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지표면에서 가속도가 일정한 거고. 자, 어쨌든 외부에서 그냥 일정한 힘을 줬습니다. 일정한 힘을 줬는데 똑같은 힘을 줬을 때 물체의 질량이 크면 가속도가 작아져요. 속도의 변화가 작아집니다.
그죠? 반대로 똑같은 힘을 줬는데 가벼운 애는 속도 변화가 커요. 가벼운 애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투수가 똑같은 힘으로 예를 들어서 탁구공을 던졌을 때하고 공기장 같은 거 무시하고 탁구공 던졌을 때하고 야구공 던졌을 때하고 속도의 변화는 탁구가 더 크다는 거죠. 가벼우니까. 그죠? 똑같은 힘을 줬는데 똑같은 힘을 줬을 때 무거운 애는 속도 변화가 작습니다. 속도 변화가 작아요. 가벼운 애는 똑같은 힘을 줘 확확 바뀌어요. 가벼운 애는 속도 변화가 확확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보통 이제 그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이걸로 이제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M의 역할이 뭐냐? M이 외부의 힘이 일정할 때 이거는 속도의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예요. 방해. 그죠? 질량이라고 하는 게 외부에서 일정한 힘을 줬을 때 M이 크다는 거는 가속도가 작다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가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뭐냐면 속도의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예요. 맷집이 큰 사람은 외부에서 뭔가 변화 요인이 있어도 잘 버틴다 그 얘기죠. 속도의 변화가 없어요. 속도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질량은 속도의 변화를 방해하는 물성이다. 질량이 클수록 속도의 변화를 잘 안 시키려고 한다. 똑같은 힘을 줬을 때. 가벼운 애는 속도가 그만큼 잘 변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는데 2014년 이제 소치 올림픽 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올림픽 경기 중계한 내용들 언론에 보도된 거 제가 이제 몇 개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봅슬레이 같은 썰매 종목 봅슬레이하고 스켈레톤 루지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 이제 썰매 종목 되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오늘인가 뉴스 보니까 그 스켈레톤의 그분 제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또 뭐 어디서 지금 최근 월드컵 6개에서 4번 우승하고 막 이제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봅슬레이나 스켈레톤이나 이런 거 보도할 때 4년 전에 소치 올림픽 때 어떻게 보도했냐면은 선수들이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살을 찌웠다. 이런 보도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비슷한 보도 나옵니다. 썰매 선수들은 제일 중요한 게 체중을 불리는 거다. 그러면서 해설 기사가 어떻게 붙어요? 체중이 무거우면 가속도가 잘 붙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체중이 무거우면 가속도가 잘 붙기 때문에 썰매 종목에서 유리하다. 보통 그렇게 해설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요. 그럴 것 같죠? 무거운 애는 가속도가 잘 붙는다. 무거운 물체는 가속도가 잘 붙어.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합니다. 하고 그거를 어쨌든 그런 똑같은 원리로 신문이든 방송이든 다 그렇게 써요. 아마 앞으로 지금 올림픽 하면은 평창 올림픽 하면 또 그런 멘트들로 계속 나올 겁니다. 선수들 체중이 무거워야 가속도가 커지고 그래서 썰매 주행 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무거운데 가속도가 크다. 무거운 애는 가속도가 잘 붙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가벼운 애 무거운 애 이렇게 있어요. 가벼운 애 무거운 애가 있는데 무거운 애는 속도 변화가 커요. 그럼 똑같이 났는데 가속도가 크다는 게 뭐예요? 1초당 속도 변화가 크다는 거죠. 가속도 크다는 게. 무거운 애는 1초가 지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9.8이면 얘는 한 12.5 정도 된다는 거예요. 속도가. 무거운 애의 가속도가 크다는 게 1초가 지났을 때 속도의 변화가 그만큼 더 크다는 거예요. 1초 지났을 때 속도가 더 커지고 2초 지나면 2배 더 커지고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무거운 애가 더 빨리 떨어져요. 가벼운 애보다. 무거운 애가 가속도가 잘 붙는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무거운 애가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이 얘기죠. 수식으로 쓰면.
가속도가 질량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멘트 그대로 방송 멘트 아니면은 기사 멘트 그대로 쓰면 저 얘기예요. 체중을 불려야 가속도에서 유리하다. 체중을 불려야 가속도가 잘 붙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진공 상태에서 자연낙하 시켰을 때 무거운 애가 빨리 떨어져야 돼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걸 벌써 400년 전에 갈릴레오가 예? 갈릴레오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벌써 언제냐면은 우리나라 인지네어를 할 때 1592년 그때예요, 대충.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갈릴레오와 뉴턴을 배웠다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질량이 크다고 가속도가 잘 붙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경험적으로 썰매 종목에서 당연히 체중이 무거우면 유리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게 뭐 썰매 어쨌든 비탈면 타고 내려오는데 갈릴레오의 사고 실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비탈이나 자유낙하 똑같죠? 갈릴레오가 비탈을 쓴 건 왜 그래요? 이게 자유낙하하고 원리적으로 똑같은데 이게 시간을 좀 천천히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똑같다고 해서 빗면을 쓴 거고, 그러니까 썰매가 트랙 타고 내려오는 거랑 자연낙하 신경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마찰이 없으면은 이렇게 트랙 타고 내려오는 거랑 그냥 바로 자연낙하 하는 거랑 똑같아요. 시간이 똑같은데 그럼 우리가 다른 거 복잡한 거 마찰 이런 거 다 빼고 하면은 지구 표면, 우리가 중력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지구 표면에서는 모든 물체의 가속도가 똑같죠. 9.8로 모든 물체가 다 똑같아요. 이게 무거운 애나 가벼운, 그래서 똑같이 떨어집니다. 질량에 상관없이 속도 변화가 초당 똑같기 때문에 무거우나 가벼우나 상관없이, 그래서 원래 다 똑같이 떨어져야 돼요. 똑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썰매 탈 때는 왜 무거운 게 유리하냐? 현실에서는 썰매가 내려갈 때 운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공기의 저항, 그다음에 뭐 썰매 날하고 얼음 면 사이에 미세한 마찰도 있을 거고, 주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방해하는 힘이 작용을 할 텐데 그런 힘들은 질량하고 상관없이 똑같이 작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기의 저항 같은 거는 탑승자의 질량하고 상관없죠. 공기가 썰매하고 부딪히는 단면적 이런 데 비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운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작용을 하는데 그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할 때 요 힘을 극복하기가 쉬운 게 질량이 큰 애들이란 거야. 원래 9.8로 내려가야 되는데, 원래 9.8로 내려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요소, 가벼운 애들은 그 방해하는 요소에 쉽게 변한단 말이에요, 속도가. 근데 무거운 애들은 그걸 극복하기 쉽다는 거예요. 주행을 방해하는 힘을 극복하기 쉽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유리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주행을 방해하는 힘이 질량에 비례했다. 어떤 이상한 힘이 작용해가지고. 그러면 체중 불려봤자 소용없어요. 그렇잖아. 체중 기껏 불렸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방해하는 힘이 커져. 그럼 무슨 소용이야? 그때는 질량 안 불려도 돼요. 그런 우주에서는. 근데 우리 우주에서는 어때요? 주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질량하고 별로 무관하죠. 질량하고 무관하니까 그런 방해하는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중이 많이 나간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 모든 걸 다 고려하면은 퉁치고 모든 걸 다 고려하면은 결국은 체중이 잘 나가는 게 가속도에서 유리하겠죠. 결국은 이게 중력 가속도에서 방해하는 가속도, 리지스턴트 가속도가 빼지는 형태로 작용을 할 테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갈릴레오를 아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쓰면은 무식하게 무거운 게 가속도가 잘 붙는데 이건 물리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냥 무거운 거는 가속도 잘 붙으니까 체중 불려야 된다. 이렇게 쓰는 건 너무 무책임한 보도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갈릴레오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왜 그러면 지표면에서는 무거운 애, 가벼운 애가 똑같이 떨어지느냐? 왜 9.8로 똑같이 떨어지느냐? 9.8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해봤듯이 자, 9.8을 만들기 위해서 가벼운 애는 힘을 작게 줘도 되는데 무거운 애는 그만큼 더 큰 힘을 줘야 돼요. 그죠? 9.8을 만들려면 가벼운 애는 작은 힘을 줘야 되는데 무거운 애는 그만큼 더 큰 힘을 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질량의 정비례하는 힘이 작용을 해야 돼요. 마침 그런 힘이 있어. 그게 중력이에요. 이 우주의 하필 중력은 질량의 정비례해서 작용을 해요. 정비례해서. 가벼운 애는 그만큼 약하게 당겨요. 지구가. 무거운 애는 그만큼 세게 당겨. 얼마나 약하게 당기고 얼마나 강하게 당기느냐. 모든 물체가 똑같이 9.8이 되게끔 그렇게 당기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 참 놀라운 거지. 하필이면. 그래서 모든 물체가 똑같이 떨어진 겁니다. 그 지표면에서는 무거운 애한테 힘이 더 크게 작용해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썰매에서도 무거운 애한테 저항력이 질량에 비례해서 커진다. 공기의 저항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체중 불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죠? 어차피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가봤자 거기에 정비례해서 저항력이 커지니까 굳이 내가 체중을 불릴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힘이 일정할 때 질량이 크다는 것은 속도의 변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그 질량이라고 하는 게 속도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어떤 물체 고유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올림픽도 얼마 안 남았는데 또 보나마나 그런 이상한 보도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도 나오면 여러분 TV 보다가 그런 얘기 나오면은 옆에 계신 분한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런 갈릴레오만도 못한 그죠? 질량이 크면 왜 이래요? 속도의 변화를 극복하기 쉽다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를 극복하기 쉽다. 그런데 하필 이 지구는 질량의 정비례해서 무거운 애는 그만큼 세게 당겨주고 있다. 하지만 썰매의 주행을 저지시키는 힘은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애일수록 속도를 극복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F는 MA에 대한 거고요. 지금 시간이 4시 반인데 30분, 15분,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50분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작용 반작용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